안녕하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 13주차 2강입니다. 비대면 수업이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트로이 전쟁의 시작 얘기했죠. 그래서 이어서 이제 트로이 전쟁의 이제 본격적인 얘기 출발 지점부터 시작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 자, 그 앞에서 했던 얘기 중에 이제 그 트로이로 떠났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엉뚱한 데 가서 싸웠다 뭐 그런 얘기 잠깐 했었죠. 그래서 뭐 거기서 다친 사람이 그리스에 쳐들어와서 그 상처를 낫게 하기 위해서 아킬레우스를 불러내기 위해서 뭐 납치, 키드내핑을 하고 뭐 그랬다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차라는 얘기도 있고 뭐 트로이 전쟁을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는 뭐 그냥 출범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리스 연합군들이 그 아울리스라는 곳에 모여서 트로이를 향해서 출발하려고 하는 그 지점에 바람이 불지 않는 거야. 그 당시의 배라는 게 이렇게 이제 노를 저어서 어느 정도 나간 다음에는 바람을 받고 나가거나 아니면 뭐 바람 자체를 받고 나가야 되는데, 이 출항을 할 수 없게끔 바람이 방향이 안 맞는 무풍지대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연을 알고 보니까 몇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아르테미스 여신의 성스러운 숲에서 그 총사령관인 아가멤논이 사슴 사냥을 했다. 그래서 뭐 아르테미스 여신이 분노했다. 라든가 아니면 뭐 아가멤논이 자기가 최고의 사냥꾼이라고 자랑을 했다거나, 그래서 역시 사냥에 그 자부심이 있는 아르테미스 여신을 자극했다거나, 또는 뭐 제우스가 트로이 전쟁의 어떤 앞날에 대해서 예언을 보여주는데 뭐 독수리들이 어린 새끼들을 잡아먹고 뭐 이런 전조를 보여줘서 그 짐승들의 여주인이었던 아르테미스를 자극했다는 뭐 좀 이상한 얘기도 있고, 하여튼 몇 가지 설은 있습니다. 어쨌든 아르테미스 여신의 분노 때문에 배가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점을 쳐보니 아가멤논의 딸을 제물로 바쳐야 된다라고 나온 거죠. 그래서 그 딸 이름이 이피게네이아인데, 이 비극에서 다뤄지는 얘기로는 그 아가멤논이 자기 딸을 그 그리스 최고의 영웅이었던 당시 아킬레우스, 물론 아킬레우스는 뭐 자식이 있었던 사이였긴 합니다만 뭐 당시엔 그런 걸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을 테니까 그 아킬레우스와 결혼을 시키겠다라는 명목으로 자기 딸 이피게네이아와 그의 부인, 뭐 딸이 결혼하니까 엄마가 따라와야겠죠. 클리타임네스트라를 부릅니다. 근데 와서 보니 결혼은커녕 딸을 제물로 바치겠다라는 속셈을 내비쳤고, 사실은 이 중간에 아킬레우스가 굉장히 분노해서 사태를 바로잡으려고 뭐 중간에 끼고 뭐 이런 좀 의로운 행위를 보이는 모습도 좀 나옵니다만, 하여튼 결과적으로 클리타임네스트라는 이때 그 충격을 받았고 결국 이피게네이아는 희생제물로 바쳐지거든요. 이제 이피게네이아의 그 희생제물을 다루고 있는 비극에 보면 이피게네 천하고 처음에 굉장히 당황해하고 슬퍼했으나 이내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타임네스트라 엄마인 크리타임네스트는 그 충격을 못 이기고 나중에 남편을 살해하는 하나의 동기가 된다라는 게 이제 신화적인 해석이죠. 그런데 여기 좀 뒷얘기가 있는 것이, 그 이런 게 사실 뭐 몇 군데 나오죠. 어떤 신화 같은 데 보면 성경에도 보면 뭐 누구였던가요? 기억이 안 나네.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시키니까 제물로 바치려고 칼로 찌르는 순간 멈추게 하는 뭐 그런 모습도 나오듯이, 여기도 이제 아르테미스가 이피게네이아를 희생제물로 바치는 순간 사슴으로 바꿔치고 사슴을 죽이게 하고 이피게네이아를 빼돌려서 자신의 여주인으로 여사제로 삼았다라는 얘기가 또 다른 비극에서 또 다뤄집니다. 예. 그 신화의 또 다른 버전인 것도 이것도 여러분들 이제 기말고사 주제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우여곡절 끝에 배가 출항을 했다라는 얘기가 일단 있는 거고요. 그 이피게네아 얘기는 저 뒤에 이제 그 트로이 전쟁의 뒷얘기로 다시 나오게 앞에 나왔던가요? 그렇죠.
아가멤논 가문 얘기할 때 나왔었죠. 여러분 이미 지지난주쯤 들었던 얘기 맞아요. 그때 그 얘기 에피게네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얘기는 이제 프로테실라우스라고 하는 영웅이 하나 또 있습니다. 프로테라는 말이 처음이라는 말인데 아마 이거랑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최초의 전사자입니다. 그러니까 트로이 전쟁의 그리스 측 최초의 전사자. 그러니까 이제 프로테실라우스죠. 프로테실라우스는 사실은 이제 또 어떤 예언이 있었냐면 트로이 전쟁에서 배를 타고 가잖아요. 그래서 배에서 제일 먼저 내린 사람이 제일 먼저 죽는다. 뭐 이런 예언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걸 영웅의 어떤 면모를 보는 겁니다. 죽음을 무릅쓰는 영웅의 모습. 누군가는 처음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프로테실라우스가 처음으로 배에서 뛰어내렸고 결국은 정말로 최초의 전사자가 됐다는 얘기. 그리고 전에 앞에서도 그 뭐죠? 페넬로페가 죽은 사람들을 살려보낸 얘기들에서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 이 프로테실라우스의 부인. 프로테실라우스의 부인은 프로테실라우스가 신혼던 시절에 이 전쟁에 나갔고 그래서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부인이 자살했다는 설이 있고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남편의 형상을 닮은 동상 같은 거를 애지중지하고 있었는데 가족들이 그걸 불에 던지자 자기도 거기 같이 몸을 던졌다. 뭐 그래서 죽었다. 좀 구체적인 얘기도 있고 그런 또 안타까운 얘기가 또 전해집니다. 자, 여기 이제 아울리스라는 곳이 어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울리스는 요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큰 섬이 있고 가로막혀 있는데 아마도 이제 이 스파르타는 이쪽에 있고 미케는 이쪽에 있습니다만 여기서 바로 가려면 머니까 가급적 트로이에 가까운 쪽에서 출발하는데 뭐 이쪽에서 출발하지 못한 이유는 또 있겠죠. 하여튼 아울리스로 출발해서 대개 이제 그 당시에 그 항해라는 게 여기서 이렇게 가면 가깝겠지만 이 바다에서 출발해서 육지가 안 보이는 쪽까지 나가게 되면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나침반이 없기 때문에 특히 낮에는 더 그렇겠죠. 밤에는 별이라도 보는데 낮에는 태양밖에 없으니까 시간도 모를 테고 그러니까 먼 바다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항해를 할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육지를 따라서 갑니다. 한참 걸리죠. 이런 식으로 엉뚱한 데 갈 수도 있고 지리를 모르면 그죠? 그렇게 가는 항해 방식에서 아울리스가 이제 여기쯤이었다는 거죠. 자, 이피게네아를 희생제물로 바치는 장면에 대한 겁니다. 이 아가멤논일 테고 당연히 붉은색이 굉장히 선명하군요. 이피게네아가 이제 슬픔과 체념이 가득한 얼굴이죠. 가슴을 이렇게 손을 모으고 있고 이제 클리타임네스트라 어머니겠죠. 뭐 체념의 표정이지만 슬픔의 표정이고 아가멤논이 지금 분노해서 칼을 뽑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은 이제 트로이 전쟁의 와중에 일리아스라는 작품이 있잖아요. 그 일리아스라는 작품은 트로이 전쟁을 다루고 있으나 트로이 전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들을 뭐 구구절절에 다 담고 있지 않고 사실은 딱 하나의 소설, 단편 소설처럼 장편인데도 한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킬레우스의 분노라는 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분노하는 장면이 아가멤논에 대해서 칼을 뽑으려고 하는 장면인데 여기서 이미 그 전조를 보였다고 생각해서 이 화가는 이 칼을 뽑는 장면을 묘사한 것 같아요. 이 화가는 그 프랑스 혁명기의 위대한 혁명 화가라고 불리는 자크 루이 다비드이고요. 1819년 작품입니다. 이 아킬레우스의 분노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구도가 좋죠. 굉장히 웅변적이고 사람의 마음을 울리려고 하는 의도가 그림에 아주 잘 드러나 있는 이게 왕홀입니다. 이거는 여왕이기 때문에 똑같은 왕홀을 준 것 같고 요거는 이피게네 이거 이게 뭔가 밀렸군요. 이피게네를 희생제물로 바치는 장면에 대한 묘사죠. 보통 사람을 지금 대상이 돼서 좀 그렇습니다만
그 희생제물로 같은데 제물의 목을 따서 불에 태워서 번제를 합니다. 번제라는 게 불에 태워서 제사를 지낸다는 거거든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제 물을 깨끗한 물을 준비하고 있고 장작불을 준비하고 있죠. 그런데 저 위에서 아르테미스 여신이 사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람의 신인지가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그래서 혼란을 일으켜서 아마 그 사이에 빼돌리는 뭐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이 화가는 프랑스와 페리에이고 17세기의 작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왜 자꾸 안 먹지 금방? 잠깐만요. 네.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이렇게 아르테미스 여신이 이 이피게네아를 따로 구해내서 자기 여사제로 삼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타우리온이라고 했던가요? 타우리스라는 곳에 여사제가 됐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여사제로 있는 모습이고 이건 뭐 딱 우리가 짐작하듯이 폼페이오의 벽화, 그러니까 AD 1세기 작품인 거죠. 그래서 뭐 전에 얘기했듯이 그 이피게네이의 남동생이었던 오레스테스가 이곳에 아르테미스 여신상을 훔치러 왔다가 자기 누나가 살아있는 모습을 알게 됐죠. 그래서 그 누나랑 같이 여기를 탈출하는 어드벤처 영화 같은 뭐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비극이 에우리피데스의 타우리스의 이피게네이아라는 작품입니다. 자, 이건 아까 프로테실라우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곳 자체는 부상당한 군인, 용사 뭐 이런 건데 팔도 하나 없습니다만 이건 없어졌을 거고. 그래서 이거는 그런데 이제 이걸 아마 프로테실라우스를 모델로 삼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작품입니다. 이거는 대리석으로 만든 작품인데 AD 138년에서 181년 사이의 모조품이고요. 원래는 그리스 청동상 기원전 460년에서 450년 사이 작품입니다. 그림 좋죠? 그림이? 초콜릿 복근 있어요. 자, 여기 바로 이제 그 라우다미아인데 부인 이름이 라우다미아의 슬픔을 다룬 작품입니다. 자, 이제 잠깐만요. 네. 이거는 조지 윌리엄 조이 1844년에서 1925년 사이에 생물 연대가 있는 작품의 연도는 정확히 안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그 트로이 전쟁을 다루고 있는 고전. 우리가 뭐 이 우리 책의 교재가 우리 과제로도 나왔습니다만 고전의 고전이 신화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민간인들 사이에서 구전으로 전했던 신화 얘기를 그리스 시대의 작가들이 책으로 담았고 그 책이 또 다른 고전들의 모태가 됐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세상의 시작 얘기할 때는 헤시오도스의 신들의 계보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가문들 얘기거나 뭐 이런 얘기들이 각각 이제 해당되는 그리스 원전들, 고전들이 있는 건데, 그 트로이 전쟁에 관한 경우는 두 경원의 책을 우리가 대표적인 고전의 고전으로 꼽고 있는 겁니다. 일리아스와 그 다음에 오디세이아. 그래서 이제 일리아스는 트로이 전쟁 중에 벌어진 일을 담은 것이고, 오디세이아는 트로이 전쟁이 끝난 후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리스 영웅들의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 특히 오디세우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겪은 또 10년간의 어떤 모험. 그래서 이제 오디세이아라는 건 오디세우스의 노래라는 뜻이거든요.
그리스 비극 아니 서사시니까 운율로 되어 있는 노래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 판소리 하듯이 우리 판소리는 좀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18세기, 19세기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들었는데 그런 작품이지만 물론 연원을 따라 올라가면 더 오래됐겠죠. 그리스 서사시는 기원전 12세기 뭐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3000년도 넘은 오래된 예술 장르인데 그 간단한 뭐 반주 악기를 동원해서 거기다가 읊조리듯이 시를 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 무슨 시조창 같은 거예요. 청산, 별곡 뭐 이렇게 하듯이 그보다는 조금 더 좀 템포가 있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운율을 담은 시를 읊어주는 것에 일종의 노래인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일리아스도 그렇고 오디세이아도 그렇고 잔치상에서 무슨 어떤 축제가 벌어지면 이렇게 이제 막 우리도 어떤 뭐 무슨 군산 무슨 축제 뭐 벚꽃 축제 뭐 이런 거 하면 거기서 가수들 나와서 노래 부르듯이 이런 이제 음유 시인들이라고 합니다만 랍소도스라고 해요. 랍소도스 그들이 나와서 이제 일리아스 또는 오디세이의 한 장면 뭐 헤시오도스 한 구절을 쫙 멋지게 읊어주고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일리아스 얘기를 할 텐데 이 일리아스라는 게 사실은 기원전 8세기경 호메로스라는 시인의 작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뭐 호메로스라는 인물이 정말 실제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 자체가 논란거리긴 한데 그런데 뭐 그리스의 어떤 그리스 말로 기록된 최초의 작품인 거죠. 물론 기록이 8세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이 6세기쯤에 아테네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어쨌든 요 작품의 완성이 BC 8세기쯤 된 거고요. 그리고 이미 그때 글자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문자화될 수 있었던 뭐 그 토대는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리스 문자로 만들어진 그리스 문자가 생긴 이래 최초의 작품인데 최고의 걸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리아스는 이것도 이제 일리움의 노래라는 겁니다. 일리움이라는 건 이제 트로이를 부르는 다른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로이 전쟁의 노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일리아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듯이 아킬레우스라는 불멸의 영웅이 트로이 전쟁 말기에 겪었던 어떤 사건을 하나 딱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 아킬레우스의 분노가 어떤 사태를 불러오고 그것이 어떻게 결말로 이어지는지 그 분노가 어떻게 풀어지는지를 담은 한 20일경 정도 되는 사건을 긴 서사시로 여러분들 중에 일리아스를 가지고 이제 독후감을 쓴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솜씨인 거죠. 그 시기에 3000년 전에 이렇게 완성도 높은 아주 밀도 있는 작품을 구상했고 그걸 완성했다는 게 놀라운 거죠. 자, 그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이제 사건의 중심으로라는 말인데 in medias res 라틴어로 합니다. 사건이란 말이고 메디아스 중심 뭐 이런 말이야. 미들 으로 in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뭐 잘 알고 있는 뭐 이솝은 좀 그렇고 그림 동화 이런 거 보면 옛날 옛적에 뭐 아름다운 공주가 살았는데 이름은 백설공주였고 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옛날 얘기들은 그런 게 없이 시작합니다. 사건의 중심으로 바로 들어가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일리아스 맨 처음은 여신들이여 아킬레우스의 분노를 노래하게 하소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지만 그거는 이제 그 그리스 시인들이 긴 시를 외워야 되니까 그 외우기 위한 예열 작업이에요. 그래서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어떤 시를 쓴다는 건 신에게 그 영감을 받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신에게 바치는 헌사이기도 하고 하여튼 그 부분은 일종의 이제 그 프롤로그 서시 같은 거고요. 바로 시작하는 내용은 뭐 그리스 병사들이 구름같이 몰려들고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해요. 뭔 일이 난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뭔 일이 났죠. 아까 얘기했듯이 아킬레우스 분노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킬레우스 분노가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그 구름같이 병사들이 모여들고 있었는데 회의를 하기 위해서 모여들고 있었던 겁니다. 왜 회의를 하냐면 그리스인들이 지금
트로이로 쳐들어와서 10년째 전쟁을 하고 있고, 트로이도 이제 성을 중심으로 한 국가이기 때문에 트로이가 장악하고 있는 지역 대부분은 다 이제 그리스인들이 장악했는데 트로이 성을 지금 함락을 못 시키고 있는 겁니다. 10년째. 그랬는데 그리스 병사들 사이에 역병이 돌아요. 우리 저기 코비드처럼. 그래서 이게 이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이제 그 병사들과 그 장수들이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소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건의 경위를 들어보니 아가멤논 총사령관이 그러니까 10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그 지역을 다 약탈을 한 거죠. 그 중에 이제 어떤 마을을 약탈을 했는데 그 마을에 아폴론 신전의 사제였던 사람의 딸을 아가멤논이 약탈해서 차지한 겁니다. 되게 마음에 들어 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 고대에는 흔했던 일이거든요. 전쟁이거나 아니면 무슨 뭐 해적 같은 자들에 의해서 인질이 되면 또는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면 몸값을 주면 대신 풀어주고 뭐 이런 용도로 그런 일들이 흔했던 겁니다. 인질범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 아폴론의 사제였던 그 아버지가 찾아가죠. 그래서 아가멤논에게 풀어달라고 했는데 아가멤논이 나는 뭐 몸값으로 돌려줄 생각이 없고 이 여자를 데리고 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큰 소리 떵떵 친 거죠. 그리고 죽기 싫으면 빨리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 사제가 돌아가면서 아폴론 신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내 평생 당신을 섬겨왔는데 지금 내가 이 꼴이 뭐냐. 저들을 저주해달라. 그러니까 아폴론 신이 얼른 내려와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고 왔으니까 해안가에다 배를, 이게 트로이도 해안가에 있는 도시란 말이에요. 해안가에다 배를 쫙 세워놓고 끌어올려서 배를 세워놓고 그걸 이제 진지처럼 만들고 그 안에다가 이제 막사를 만들고 거기서 진영을 만든 거죠. 근데 그 진영을 향해서 아폴론이 화살을 쏩니다. 근데 이 화살은 진짜 화살이라기보다는 균이죠, 균. 그 패스트 같은 것이 그 안에서 퍼지는 겁니다. 그때 부르는 이름이 이제 그 쥐의 신 아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쥐와 관련된 전염병이 돈 거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다 못해 이제 장수들이 모여서 아가멤논에게 그 딸을 돌려주라고 특히 이제 아킬레우스가 격하게 요구를 하죠. 그랬더니 이제 이 아가멤논이 이상한 짓을 합니다. 돌려주긴 싫고 그렇다고 이 상황에서 돌려주지 않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돌려주자니 또 자기 뭐 속된 말로 쓰면 가오가 상하는 거죠. 그래서 억지를 부려요. 그래서 그럼 돌려줄 테니 네 여자를 나한테 내놔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합리화하자면 이런 거겠죠. 내가 열심히 싸워서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얻은 여자를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내주니까 너도 네 여자 전리품으로 얻은 여자니까 내가 이걸 전체를 위해서 내놓는 대신 네 거를 나한테 내놔라. 뭐 이런 식으로 억지를 부린 거죠. 근데 이제 영웅들에게 이 여자가 중요한 거는 그 여자를 사랑해서만이 아니라 자기가 전쟁에서 목숨 걸고 싸운 것에 대한 어떤 보상인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뭐 돈으로 보상받았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자신의 어떤 영웅적 행위에 대한 어떤 징표인 겁니다. 그걸 빼앗긴다는 건 명예가 손상되는 일인 거죠. 근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실은 아가멤논이 아니지 아킬레우스가 칼을 뽑아서 아가멤논을 죽이려고 하는데 아킬레우스만 보이게 등 뒤에 아테네 여신이 나타나서 그 손을 잡습니다. 칼을 뽑으려는 손을 잡으면서 참아라. 그러면서 너에게 몇 배의 보상을 해줄 테니까 여기서는 참아라. 지금 이 트로이 전쟁이라는 거는 헤라 아프로디테 아테네 세 여신 중에 누가 가장 아름다운지를 심판했던 파리스의 심판 때문에 벌어진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로디테는 지금 트로이 군을 밀고 있는 거죠. 파리스 쪽에 서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프로디테에 가까운 뭐 아레스, 애인이잖아요. 는 또 그쪽에 있고 뭐 그런 식의, 그러니까 헤라와 아테네 여신은 지금 그리스 쪽인 거죠. 그러니까 아테네 여신이 지금 그 그리스 쪽을 돕기 위해서 아킬레우스도 특히 돕는 거고, 특히 아테네 여신은 영웅들을 많이 돕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만류를 시키고, 그러다 보니 결국은 브리세이스, 뭐 목이 아름다운 브리세이스가 뭐 그런 에피테시브 써 있습니다만, 브리세이스를 빼앗기게 되고, 그러니까 아킬레우스가 그 분노를 풀 길이 없으니까 참전을 거부합니다. 앞으로 난 전쟁 안 해. 뭐 이러고 자신이 데려왔던 군사들도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러고는 이제 그 장면이 또 굉장히 유명한 장면인데, 그 바닷가 그 군함들을 끌어올려 세워진 그 바리케이트로 세워 올려진 그 뒤에 가서 훌쩍훌쩍 웁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을 줄 알면서도 이 전쟁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고향에서 안락하게 죽느니 여기서 이름을 날리고 영웅처럼 죽기 위해서 죽을 줄 알면서 왔는데도 이들이 나를 모욕한다. 엄마 막 그러면서 우니까 엄마가 바닷속에서, 그러니까 네레이데스잖아요. 바다의 여신. 바닷속에서 쑥 나와서 아들에게 가서 왜 우느냐라고 하니까 자초지종을 듣죠. 그러니까 이제 테티스가 바로 또 날아 올라가서 올림포스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제우스 신에게 간청을 합니다. 우리 아들의 명예를 살릴 수 있게 그 그리스인들을 패배시켜라. 그러니까 완전한 패배가 아니라 아킬레우스가 빠짐으로 해서 그리스인들 전력에 커다란 차질이 생겨서 트로이 군과 싸워서 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아들의 어떤 명예를 드높이게 해달라, 뭐 이런 거죠. 근데 사실은 제우스가 지은 죄가 있단 말이에요. 테티스를 억지로 페넬레우스라는 인간 남자에게 결혼을 시킨 거죠. 그래서 안 들어줄 수가 없어서 뭐 이런저런 계략을 꾸며서 트로이 쪽 사람들이 성문을 열고 그리스를 쳐들어오게 하고, 아가멤논도 아킬레우스가 참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참여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짓 신호를 보내서 꿈에 나타나요, 진짜로. 그래서 전쟁을 벌이게 해서 결국은 당연히 지죠. 아킬레우스는 최고의 영웅이었고, 그러니까 뭐 배가 불타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다 못한 아킬레우스의 친구가, 당시에 이제 그 전쟁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뭐 로마 시대 그 영화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트로이란 영화가 있었죠. 누구죠? 그 유명한 잘생긴 배우. 그 배우가 이제 아킬레우스 나왔던 그 영화에서도 볼 수 있지만 전차를 타고 갑니다. 2인승 전차예요. 그러니까 뒤에 이제 화물칸 뭐 이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사람 둘이 딱 우리 저기 롤러브레이드처럼 둘이 타고, 한쪽이 마차 두 개 정도 되죠. 말 둘이 정도가 끄는 마차를 조종을 하고 마부가 되고, 한쪽은 이제 용사입니다. 그래서 그 전차를 타고 적진의 중앙에 갖다 놓으면 그 용사가 뛰어내려서 적들을 무찌르고, 뭐 이런 방식으로 2인 1조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마부 역할을 하던 친구 파트로클로스가, 네가 전쟁에 안 나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리스 연합군이 너무나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있으니까 너의 그 유명한 무구들, 그러니까 이 아킬레우스의 무구들은 헤파이스토스가 만들어준 거거든요. 왜냐하면 테티스 여신이, 헤파이스토스가 옛날에 엄마가 헤라 여신이 헤파이스토스를 땅에 던져버렸을 때, 지상에 던져버렸을 때 테티스 여신이 받아서 길러줬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마워했기 때문에 아킬레우스의 무구를 만들어줬거든요. 신이 만들어준 무구. 어떤 것도 뚫을 수 없겠죠. 창과 방패와 뭐 갑옷 이런 거 누구나 다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입고 나가게 해달라. 너의 행세를 해서 내가 좀 전세에 보탬이 되겠다. 파트로클루스가 변장하고 나갔는데 활약을 잘 하다가 너무 좀 무리한 나머지 헥토르, 트로이 전쟁 최고의 영웅입니다. 그래서 프리아모스 왕이 아마 맏아들일 거고, 굉장히 애국심이 강하고 트로이인들을 사랑하는, 굉장히 뭐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전형적인 영웅의 모습, 아킬레우스보다는 헥토르가 훨씬 더 영웅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데, 인격자고 가족을 사랑하고, 헥토르를 만나서 싸움을 벌이다 프리아모스가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가멤논에 대한 분노가 헥토르에 대한 분노로 바뀌죠. 그래서 다시 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근데 이제 다시 엄마 테티스는 헤파이스토스한테 가서 두 번째 무구를 주문을 해서 가져오죠. 그래서 당연히 헥토르를 죽입니다. 헥토르도 자기가 이 전쟁에 나가면 죽는다는 걸 알지만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또는 신들의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 자기 가족 안드로메다죠? 안드로마케인가? 네. 그 자기 부인과 자기 아들과 눈물 어린 작별을 하고 그 장면들도 굉장히 예술가들이 많이 다루는 장면인데 그리고 아킬레우스랑 대면을 하는데 처음에는 맛부터 보다가 너무 인간이 아니잖아요 아킬레우스는. 그래서 도망가다가 결국은 아킬레우스의 창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이 아킬레우스가 분노에 치민 나머지 영웅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 그리스인들은 시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산 사람, 자기 자신, 몸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몸이 그 자기 아들이고 자기 부모고 뭐 그랬던 거죠. 그런데 그 시신을 마차 뒤에다 묶고서 끌고 옵니다. 트로이 전쟁에서 트로이 성을 빙글빙글 돌아요. 그러니까 그 프리아모스 왕이며 왕비 헤카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의 시신이 자기 아들이 마차 뒤에 끌려서 피투성이가 돼서 이렇게 막 끌려다고 온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습니까? 그래서 끌고 시위를 한 다음에 다시 자기 막사로 돌아와서 막사 바깥에 내버립니다. 이게 시신에 대한 예우가 아니거든요. 적이지만 그래도 너무나 분노한 나머지 그렇게 된 거죠. 근데 뭐 물론 그 안에 보면 신들이 다 그 시신을 다 보호해줬기 때문에 뭐 티끌 하나 붙지 않고 깨끗했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프리아모스는 한편 자식을 찾아와서 장례를 치러야 이 지상을 떠나서 하데스로 간단 말이에요. 편안히 잠드는 거죠. 그래서 프리아모스가 시신을 찾아오려고 하고 제우스가 중재를 해서 그 헤르메스를 보냅니다. 그래서 헤르메스가 프리아모스를 야밤에 이끌어서 그냥 헤르메스가 이끄니까 아무도 못 보죠. 그래서 불쑥 아킬레우스의 막사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적의 왕이 적의 장수의 막사에 나타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아킬레우스는 대면대면 했는데 그 프리아모스가 자기 아들의 시체를 돌려달라고 간곡하게 울며 불며 애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도 이 전쟁에서 살아서 돌아가지 못할 텐데 내가 죽으면 내 아버지가 저런 모습을 하겠구나 라고 하면서 서로 붙들고 또 웁니다. 그리스 사람 잘 울어요. 남자는 안 운다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리스인들 울지 말라고 합니다. 물론 그런 거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시신을 돌려주고 그게 끝이에요. 일리아스가 28권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권이라는 게 그렇게 큰 분량은 아닙니다만 두툼한 책으로 한 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가 끝입니다.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 뭐랄까 전쟁 이야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거 되게 싱겁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인간의 모든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전쟁이라는 광기로부터 이성적인 정신을 되찾는 모습까지 이런 것도 담겼어. 아직까지도 그리스 문학, 세계 문학 최고봉에 꼽히는 작품인 겁니다. 아름답고 우아하고 장엄하고 그렇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꼭 읽어보세요. 얘기가 길어서 여기까지 할 것 같은데 일단 뭐 그림을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킬레우스가 브리세이스, 자기가 약탈했던 여인 브리세이스를 아가멤논의 전령을 보내서 브리세이스를 내놔라고 하는 겁니다. 아가멤논 전령에게 내놓는 장면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가멤논일 거고요, 그죠? 이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 아가멤논의 다른 모습이라기보다는 머리 길이가 다르잖아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파트로클로스가 중간에서 이렇게 보내는 장면일 거고 브리세이스는 노예이긴 하지만 아킬레우스를 사랑한 것으로 되어 있겠지 당연히. 이 브리세이스가 파트로클로스의 부상을 치료하는 모습들도 일리아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 오디세우스가 아마 이 전령으로 왔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오디세우스일 거고 그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벽화가 아니라 이게 부조죠. 안토니오 카노바 1787년부터 1790년 사이에 만든 작품이고요. 이 사람이 이런 연작을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이거는 전체 그림 중에 일부인데 파트로클로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파트로클로스가 줌돼 있는 작품이 없고 뒤의 모습인데도 멋있어 보이잖아요. 듬직하고. 당연히 이건 이제 폼페이에 있는 거고요. AD 1세기 작품이고 당연히. 이 장면도 아까 그 장면처럼 브리세이스를 보내는 그 장면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 전에 나왔던 그 장면이군요. 바로 여기 헥토르가 발이 묶여서 이 마차가 이런 마차예요. 1인승으로 그려져 있습니다만 보통 두 사람이 탈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고 아킬레우스가 시체를 끌고 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역동적으로 약간 좀 만화 툰도 좀 있어서 뽑았는데 이거는 알렉산더 로토그 오스트리안 사람일 것 같은데 오스트리아 사람이라는 뜻일 것 같은데 알렉산더 로토그 1870년에서 1946년 사이에 생존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되게 멋있죠. 이거는 그 프리아모스와 아킬레우스의 대면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메두사의 머리가 있죠. 아이기스. 보통 이제 아테네 방패에 있다고 하지만 여기다 갖다 놨고 이게 이제 그리스인들이 침상이라고도 합니다만 클리네 약간 비스듬하게 돼 있는 거고 식사하고 술 먹고 이럴 때 쓰는 의자예요. 이 사람들이 약간 비스듬히 누워서 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원전 500년에서 450년 사이 작품입니다. 자, 트로이 전쟁 2로 넘어가야 되지만 이걸 하면 너무 길어질 것이고 해서 일단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이제 13주차인데 14주차, 15주차. 그래서 남아있는 게 한 7회 정도 남아있겠네요. 그 사이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또 길게 정리가 되면 좀 곤란한데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